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이준석은 나쁜 사람입니다. 대통령은커녕 정치인으로서도 부적절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태껏 여러 정치인이 있었지만 이준석처럼 악질적인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여성, 이주민, 가난한 사람, 장애인, 노인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턱대고 혐오를 조장하고 차별을 선동합니다. 공동체의 근간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정치권에서 퇴출해야 합니다. 대선에서의 참패는 물론 국회의원 자리에서도 쫓아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10분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스픽스의 긴급편성. 오늘도 최고의 평론가들과 함께합니다. 탄탄TV 알고 계시죠? 김종욱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네, 아주 맛깔나는 식당도 하고 계신데요. 임세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임세은 식당의 임세은입니다. 네, 어제 TV토론 보고 충격받았다는 분들 많은데 벌써 한숨을 쉬시는 건가요? 임세은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언급을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언급조차 하기가 제 입도 더러워지지만 시청자분들께서도 매우 불쾌한 감정이실 것 같아서 언급이 참 조심스럽네요. 그런데 참 모르겠어요. 이게 평론이나 무슨가를 이야기를 할 때 적어도 최소한의 어떤 해석을 하거나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식의 예를 들어 뭐 평가를 하거나 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어떤 것도. 근데 어제 저 발언은 제가 이 정치적 의미나 뭐나 이런 걸 해석이 가능한 것인가? 과연 내가 어떤 말로 이게 나쁜 것에 대한 건데 어떤 말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지가 아예 그냥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너무 불쾌하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다 아마 시청자 보신 분들이나 들으신 분들이나 본 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다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2시간 토론 중에 기억나는 건 이준석의 끔찍한 인간 혐오 발언 밖에 없다 이런 거네요. 너무 저급하고요. 제가 다른 것들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고 계시니까 그거 말고도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요. 첫 번째는 일단은 이 방송이라는 것이 생방송이 발언이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게 어쨌든 공중파로서 공공자산으로서 전해지는 것인데 이것에 뭐 비단 그 문제뿐만 아니라 뭐 조롱, 비하, 혐오 이런 표현들을 난무하게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이준석 후보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어제 이런 표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에도 어긋난 것입니다. 그 심의 규정에 의하면 일단 품위 유지에 대한 것이 있어요. 이건 뭐 단순히 본인이 뭐 이준석 TV 나가서 떠드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떠들어도 문제가 됩니다. 다만 예를 들면서. 근데 이 방송 심의 게다가 그 엄중한 대선 후보 토론에서는 이 규정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은 방송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음란하거나 성적 수치심, 위반한 내용, 그다음 또 하나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성적 대상화하는 표현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방송위에서 좀 엄격한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리 토론이라 하더라도요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사회자가 그런 거 막으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적절할 때 개입을 안 했나? 이게 계속 발언을 하니까 뭐 나머지 토론하시는 분들조차 이렇게 벙쪄서 한 4, 5초가량 말을 안 해요. 사회자도 아마 벙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상의 틀을 벗어나 있잖아요. 이준석 말이. 아니 감싸는 게 아니라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뭐 우리 김 박사님 토론 총평부터 일단 해주신다면 역시 남는 건 이준석인가요? 뭐 저는 이제 이준석 문제, 그러니까 저는 이 노림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준석의 노림수는 이거다. 그러니까 TV 토론, 3차 TV 토론에 남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이 말도 안 되는 발언, 내용만 남아 있다. 저는 이건 매우 철저하게 계산된 저는 선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주 일부 사람들인데요. 제가 여기 의학용어를 쓰지 않겠습니다만 도덕 감정이 없고요. 매우 계산적인 판단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론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지라고 계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많은 사람들의 도덕 감정을 나쁘게 하는 발언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얘기를 차마 하지 못하는데 자기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들면 그걸 요걸 얘기하면 이런 이익을 얻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준석 입장에서 이번 TV 토론을 통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1등할 수 있겠습니까? 1등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일단 만약에 본인이 독자 완주를 한다면 10% 이상, 15%를 넘었으면 좋겠다. 그럼 10%와 15%를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는데 아직까지 투표를 어디로 할지 정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여전히 이준석에게는 마음이 없고 김문수에게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호소를 하면 될까라는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남아있는 게 어떤 거냐? 20, 30대 남성 중에서 아직까지 이준석한테 마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 두 번째가 뭐냐면 60대 이상 김문수를 엄청나게 지지를 하고 있지만 이준석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나에게 관심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일까?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으면 저는 어제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완전히 예를 들면 판을 갖다가 그것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도덕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자들은. 그러면 내가 누구랑 가장 잘 싸웠어? 이재명이랑 누가 가장 잘 싸웠어? 그럼 나 아니야? 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이준석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형적인 극우주의자들의 선거운동 방식이 이래요. 실제로. 그래서 정확히 적을 규정해 줌으로써 그 적에게 가장 예를 들면 말도 안 되게 반도덕적인 혐의를 씌움으로써 여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정치 방식. 소위 파퓰리즘이라고도 얘기하고 극우주의자들의 선거운동 방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나쁜 것만 골라다 배워서 3차 TV 토론에 남는 것 지금 온통 TV 토론 이 얘기밖에 없어요. 이준석 얘기밖에. 저는 이건 노립사라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네. 계산돼. 정말 불쾌하고 불편합니다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준석의 발언, 그 문제 혐오 발언, 단순히 여성 혐오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인간 혐오 발언인데요. 잠깐 보시고 오겠습니다. 불편하지만 조금 참아주시고 우리가 이준석이라는 현실 정치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살피는 또 성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틀어주시죠. 권영국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권영국 후보님, 사실 이재명 후보님이 사실 가족 간의 그런 어떤 좀 특이한 대화나 이런 걸 하셔가지고 문제되신 건 아까 사과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가장 또 놀라는 것이 혹시 정의당의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노당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있죠. 발언에 대해서? 그건 있죠. 그러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매우 문제가 되는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성적인 학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우리 이준석 후보님은 주로는 그런 정부의 앞으로 나아갈 길, 국민의 더 나은 삶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신변 잡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본인의 신변 잡기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준석이가 이 발언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 오히려 가식적으로 뭐 젠더 어쩌고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정의당에 대해서 질문한 거다. 내가 혐오한 게 아니라 니들이 혐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묻는다라고 아주 뻔뻔한 입장을 밝혔어요. 예, 페이스북에다 밝힌 거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그런 거죠. 공공의 방송인 점을 감안하여 되게 웃긴 뭐 욕을 하고 싶은데 진짜 감안하여 원래의 표현을 최대한 정제에 언급했음에도 뭘 정제했습니까? 아까 다 들으셨잖아요. 저게 정제된 언어라고 얘기한다면 이준석과 대화를 나누는 많은 사람들은 저 인간하고는 앞으로 절대 대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피하거나 답변을 유도하더라. 그러니까 당신들은 왜곡된 성의식에 대해서 전혀 추상 같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도덕적인 인간이야라고 낙인을 찍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을 돌아보세요. 당신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우리 아직까지 판단 안 됐습니다만 과거에 예를 들면 접대를 받았다는 얘기가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만 지금 그게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했으면서 남에 대해서 그렇게 잣대를 댄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보편적인 도덕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다. 그러면 도덕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가
정치를 해서 권력을 갖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결말들은 피비린내나는 약자들의 고통밖에 없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정치 과정에서 다 발견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준석의 정치 방식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과거에 본인이 당대표가 됐던 과정에서 젠더 갈라치기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이동권 요구라고 하는 매우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절체절명의 요구에 대해서 전체 국민들의 발목을 잡는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폄훼하는 발언들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약자에 대한 동정심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윤석열이 된다. 그래서 오죽하면 권영국 후보가 40대 윤석열이라고 평가했던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의 보는 눈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구독자 중에 이영식님, 살다 저런 저질 내 평생 70에 처음 본다. 70평생에 처음 본다. 아마 같은 마음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준석의 발언도 문제지만 발언에 대한 반응도 문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 임 소장님. 네, 그러니까 전혀 저 발언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저 본인들을 지지하는 일부의 커뮤니티에 기대서 거기서 우쭈쭈 해주는 것만 믿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를 보면서 과연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한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란 또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는 이제 본인이 나이 40 됐으니까 대선 후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40대가 되면 본인 얼굴과 표정과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그간에 있었던 말과 행동들, 그다음에 그 언론을 다루는 태도, 또 타인을 대한 태도, 그리고 갈라치기 등등을 봤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감히 말씀드리면요. 그냥 하버드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해서 하버드 대학교 거기 갔을 때 그 수준 이상 이하도 이제 더 이상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다. 그리고 하버드 다녔다. 그냥 이게 본인 인생에서 최고의 업적이고 그걸만 갖고 붙들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붙들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덧붙여서 그 본인이 뭐 그 잘난 하버드, 저는 하버드 다니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합니다. 당연히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인 건 맞고요. 그러면 그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본인이 하버드라는 그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얼마나 그것의 격에 맞는 인생을 살아왔고 성찰했고 발전했냐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 하버드 나왔네? 나머지 대학 나온 사람 다 무시. 다 멍청해. 다 무식한 인간들. 야, 내가 말하는 거 맞지? 야, 너는 나이가 많아서 꼰대야. 그리고 멍청해. 너는 나보다 나쁜 대학 나왔으니까 무식해. 뭐 너는 나보다 아는 게 없으니까 별로야. 나보다 말 못하니까 너는 이상한 사람이야. 약간 이런 의식, 그냥 이분법적인 철저히 본인 중심의 사고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20년의 성장 기간 동안 본인이 사회라는 곳에서 치열하게 부딪히고 고통받고 다치고 성찰하고 배우고 이랬던 기간이 이 친구는 없습니다. 하버드에 나온 걸로 박근혜에게 픽을 당해서 박근혜 키즈로서 살면서 약간 이른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방송 나와서 말 잘한다고 칭찬받으면서 자기만의 그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으로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 있는 시간 동안 그때 그 수준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잘못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20대 초반이나 뭐 이런 분들 제가 그 폄훼한 거 아니지만 그런 세상 이에 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성찰이 안 되고 자기 반성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배우고 책도 보고 또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이 당을 대표해서 공당의 대표로서 또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저는 이 사람의 그 두뇌와 행동과 어떻게 보면 언어적 표현이나 뭐 모든 것들이 그냥 20대 초반에 하버드 다녔던 그냥 수준, 그 하버드를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에 그냥 완전히 사로잡혀서 오히려 더 태화되고 흑화됐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하버드 얘기하면 너무 가소로운 게 지금 오늘 뉴스가 뭐예요? 하버드가 트럼프하고 이랬던 하버드의 다양성 정책이나 학문의 자유 이런 거를 탄압하는 트럼프하고 정부 지원이 삭감되고 완전히 끊기는 위기 속에서도 싸우고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다양성을 위해서. 그래서 외국인들 다 내쫓겠다는 트럼프에 대항해서 하버드에서 소송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도 이끌어내고 근데 그런 하버드하고 이준석 너무 다르고 또 하나 웃긴 건 아니 과고 가는 학생들이 매년 얼마나 많은데요. 그 서울과고도 매년 수백 명인데 그중에 하나였다는 게 인생을 보증할 뭐가 됩니까? 도대체 웃기는 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완전 시간이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이준석의 재롱을 받아줘야 될 사람들도 아니고 속보가 하나 나왔네요. 이준석 혐오 발언 논란에 불편할 국민의 심심한 사과. 아니 저게 무슨 사과입니까? 불편할. 저 미래형 아닙니까? 불편할 그렇죠. 국민은요? 네, 앞으로 할 것 같은 사람들, 네. 할지도 모를 사람들. 그러니까 저 정도면 제가 볼 때 지금 즐긴다고 보여요. 그래요? 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불편할 국민의 심심한 사과를 한다. 그러니까 저런 재밌는 사과가 아니라 심심한 사과 이런 겁니까? 아니 저 그런 게 아니라 사람 심심하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아니, 마음을 다한다는 건 아는데 예. 저 표현은 일부러 아니 쓴 그런 게.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냥 아주 레귤러한 형식적인 발언을 한 거죠. 네네. 아무런 의미 유감이다 없는 이런 거 같아요. 아무런 의미 없는 네. 발언인데 그래서 저런 인간들한테는요 분노하면 즐거워합니다. 아 반응하는구나. 사이코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인간류들은 전 사이코라고 얘기 안 했고요. 저런 인간류들은 분노하면 흥분해요. 반응하는구나. 그래서 저런 인간들한테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면 냉소와 비웃음이에요. 아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지? 아유 참 저런 인간들이 돌아다니지 말아야 되는데 냉소를 보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극우주의자들이 전형적인 건데요. 누구한테 호소하냐면요. 대부분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못 사는 사람한테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로 대통령이 당선되면 나의 미래가 이거 이상해질 것 같은데라고 엄청나게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네. 이런 사람들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미래에 불안하게 될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재명 후보인데 내가 얘기했잖아. 이재명 후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함으로써 이준석을 지지하게 만드는 방식이거나 또 저 얘기를 던지면 저희도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만 이거 예를 들면 에코챔버라고 그래가지고 반향실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하면 거기 이준석을 좋아하거나 이재명 후보를 맹목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만 서로 에코처럼 웽웽 도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 2일, 3일, 4일 동안 저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아마 오늘 지금 이준석이 페이스북에 쓰고 저기 또 썼죠. 네. 저 얘기 어제 갔죠? 오늘 갔죠? 제가 볼 때 내일쯤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그러면 3차 TV 토론은 이번 대선 후보 TV 토론은 우리 국민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 볼 것 아무것도 없어. 너무 짜증나. 정치는 왜 저따위야. 정치적 혐오를 느끼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정치적 혐오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열광해내는 사람들을 이준석에게 끌어와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산된 돈 아니면 자기의 미래 두 가지를 위해서 완전히 국민들의 도덕 감정을 휘저어놔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저 작태를 보인 것들은 철저히 계산된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분노하실 만큼 하셨으니까 이제 냉소와 비웃음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어떤 다짐을 했냐면 앞으로 이준석이 출연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거긴 난 안 나간다. 뭐 잘 불러주지도 않을 것 같지만 안 나간다. 아니 저 작은 다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준석은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이준석이 정계에서 퇴출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해요. 맞아요. 두 분은 각자 다짐 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정말 위험한 종자 아니에요? 말종이고. 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요. 이준석이 마치 본인은 굉장히 합리적인 척을 하면서 뭐 막 논리 막 갖다 대고 뭐 어려운 말 쓰고 영어 쓰고 하면서 굉장히 본인은 똑똑하고 남들에게 가르치고 뭔가 지시하고 지지하고 뭔가 영도자 같은 느낌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본인을 지지하는 일부의 커뮤니티에 있는 일부 키보드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통하는 거죠. 근데 마치 그걸 또 받아준 또 언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이 커뮤니티 사람들이 이게 키보드만 바라보는 세상이다 보니까 오만 데 가서 댓글 남기고 뭐하고 여론 만들고 하는 사람들에게 훈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여기서도 지금 댓글 남기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마치 여론인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동조한다거나 그리고 특히나 언론에서는 이준석의 말이 뭔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고 비약되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해서 또 받아주고 인터뷰하고 뭐하고 다 실어줍니다. 저는 일단요 언론의 보도의 양을 현격하게 줄여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관심이 답이다처럼. 5월 27일 이전과 이후가 전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내란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되고 그래서 투표율도 높아져야 된다는 것처럼 5월 27일 이전까지 이준석에 대해서는 혹시 뭐 그런 면, 뭐 신선한 면이 있을까 모르지만 공중파에서 특히 우리 김 박사님 진단하시는 것처럼 계산된 발언을 한 이준석은 용납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용납하지 말아야 될 인간을 이렇게 키워준 데가 어디냐? 언론. 대부분 종편 지상파에 있는 소위 언론이고 네. 또 솔직히 말하면 기자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 모든 질문지 내용 중에 꼭 이준석을 끼워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전혀 이 맥락도 없는 얘기예요. 그냥 이준석이 어디서 한마디를 했어요. 저는 별로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네. 근데 질문지에는 항상 이준석이 끼어 있고 기자들은 항상 그걸 물어보고 그러면 항상 회자가 되는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준석이라고 하는 그 발언을 가지고 논평을 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건 언론이 만들어낸 하나의 괴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언론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언론은 반성할 이유가 없겠죠. 왜? 동조자들이니까. 이렇게 같이 만들어 온 자들이니까. 그리고 이 기자들이 또 희한한 생각들을 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거나 예를 들면 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면 자기는 매우 객관적이지도 않고 기자로서의 언론관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재명도 싫고 그다음에 김문수도 싫어. 그럼 누굴 좋아해야 돼요? 더 좋은 사람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이준석은 어때요? 이런 식의 질문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언론판이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러니까 언론과 이준석의 합작품이 지금의 이준석을 만들었다. 근데 그건 권영국 후보가 얘기하듯이 40대 윤석열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70대 윤석열과 40대 윤석열이 2번, 4번으로 나온 상황인 거죠. 그럼 국민들이 당연히 화가 나죠. 윤석열이 뭐한 사람입니까? 내란을 일으켜서 헌정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은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도 못 집어넣고 밖에 나와서 앉아있는데 또 TV 토론에 2명이나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분노하겠습니까? 하지만 냉소와 비웃음이 필요하다. 인자들에 대해서는. 아니 근데 이준석이 윤석열에 대해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망상 속에서 뭐 내란을 일으켰다 또는 계엄을 했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근데 어제 본 이준석은 그 사람이야말로 망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단하시는 게 일베 같은 이상한 사이트 속에 파묻혀 있는 거 아니냐. 그 아까 우쭈쭈란 표현 쓰셨는데 그 안에만 들어가면 그래도 뭐 평가받고 박수도 받고 손에 잡히는 박수는 아니어도 사실입니까? 아니면은 뭐 터무니없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접근해 볼 만한 얘기입니까? 저는 매우 신빙성 있다고 봐요. 예, 그 특정 그 커뮤니티에서 소위 말하는 거기서는 왕이겠죠. 예, 이준석이 하는 말은 다 진리고 그리고 제가 한번 봤어요. 한번 어느 순간 뭐 너무 들어가기 싫었지만 한 번씩 그 모니터링 해보려고 한 번씩 들어가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평론가가 혹은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준석에 대해 비판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댓글 남기냐 하면은 쟤는 하버드도 못 가고 뭐 학력 무슨 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약간 학력 폄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미만은 다 인간은 아닌 걸 취급을 해요. 저기는 그러면 회원이 하버드 졸업장 보여주고 들어가요. 모르겠어요. 그거 글 쓰는 사람들도 다 하버드. 아니 임 대표님도 이대 나왔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대는 거기서는 학교 취급도 못 받습니다. 네. 감히 학교 취급도 이대가 못 학교 받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남들은 이대 가려고 얼마나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서 뭐 소위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가 나와서 뭐 호텔 경제 얘기하면서 본인 그 이재명 후보한테 어떻게 내가 그 유명한 경제학으로 유명한 대학교에서 경제를 공부했는데 나한테 뉴딜을 물어보냐라고 어느 그 종편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네. 1차 토론 끝나고 그러면 거기 있는 커뮤니티 글이 그치 뭐 이재명이 경제를 뭘 아냐 부터 시작해서 이준석이 뭐 답이다. 역시 경제는 이준석이 안다. 근데 이준석 후보는 경제학 전공이라 부전공이에요. 무슨 융합 전공인가? 그리고 원래 전공은 공학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저는 실제로 경제학을 전공하고 그 경제 실물 경제에서 15년 정도 있었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쟤는 하버드 못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반응, 그러니까 이거는 싸움이 안 돼요, 그냥. 냅두세요. 아니, 그러니까 싸움이 아니라 굳이 저는 싸움을 할 이유도 없고 거기서 뭐 키보드 안에 담겨서 키보드 안에서 있는 사람들과 굳이 제가 언급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 논리에 치환돼 보면 이준석이 짱입니다, 그냥. 뭘 했든. 그러나가세요. 예, 그러니까 그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오늘 사과 나온 것도 불편할 사람들이 있으면 심심한 사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 다수는 불편했습니다. 그 일부에 본인 지지하는 사람들 말고는. 다 불편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그 커뮤니티에서도 야 이준석이 뭐 그렇게 잘못 말했냐. 그 말한 의도가 명확하지 않냐. 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그 두 당의 의견을 물어보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거기에 완전히 경도되어 있습니다. 뭐 말을 제가 뭐 하기도 어려워. 이거 설득이 안 돼요, 그냥. 네. 설득이 안 됩니다. 그
김문수 선대본에 이제 윤상현이가 들어갔다. 뭐 당연 그당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윤상현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해야 될 게 내란 사태 직후에 1년만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또 표 주두라라는 거잖아요. 전 이준석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하고 뭐 냉소만 하는 건 좋은데 어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래서 정계 은퇴를 시켜야 된다, 퇴출해야 된다, 국회의원 제명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어떻게 하여튼 뭔가 페널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발언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법적인 판결밖에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저희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확인해 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너 같은 발언을 하면 국민들이 너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걸 한번 명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네가 과거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됐던 과정에 뭐 대단하게 네가 능력이 있어서 된 줄 알았더니 최근 보니까 명태균의 작업 때문에 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럼 너 네 실력 아니잖아. 그럼 네가 그 어린 나이에 집권 여당이 뭐 되진 않았습니다. 그 직전에 소위 국민의힘에서 당대표가 된 것은 너의 능력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도 일종의 협작, 계산 또는 불법 행위로 된 거잖아. 그럼 너 능력은 하나도 밝혀진 게 없어. 그러다가 또 그 내부에서 네가 왜 당에서 쫓겨났어? 뭐 그게 예를 들면 윤석열에 의해서 또는 친윤에 의해서 쫓겨났다고 얘기하지만 네. 결론적으로 네가 쫓겨날 수 있게 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네가 잘못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야? 잘못한 내용이 뭐야? 봤더니 예를 들면 네가 어제 네 입으로 얘기했던 성 문제와 관련된 너의 도덕성 문제 아니었어? 라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걸 다 아는 자가 지금에 와서도 자기가 10% 좀 넘기고 15% 넘기겠다고 많은 국민들에게 1차 가해, 2차 가해, 3차 가해를 해대는 너 같은 종자가 대통령 선거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한다면 우리 쪽팔리잖아. 그래서 제가 볼 땐 유권자들이 좀 응징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여기에 대한 고소고발 같은 경우가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막 진행되더라고요. 진행되니까 저는 네. 이 부분들은 이준석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한 예를 들면 현행법적인 성적 발언 문제와 관련해서 위법 여부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준석이 어떤 발언인지 다 찾아서 그자의 발언 자체가 현행법을 어기는 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건 다 수사해야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진짜 탈탈 털어야죠. 상식적으로. 성접대, 성상납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게 꺼진 불이 아니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오늘 뭐 녹취록도 나오고 그러는데 접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일단은 뉴스타파에서 네. 그저께 이제 보도한 것에 의하면 검찰이 이명박의 황금 두꺼비라는 것과 이준석의 룸살롱과 성상납 접대 뭐 이러한 장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두꺼비 상인데 그게 금으로 된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매우 고가의. 네. 그래서 장부가 나와 있고 그거는 뭐 뉴스타파 보도에 보면 네네.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이명박의 뭐 황금 두꺼비 나와 있고 이준석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뭐 룸사롱 그다음에 뭐 성상납 뭐 접대가지고 뭐 100 무슨 30만 원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비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래는 화장품 구입해서 이준석 후보가 그 당시에 뭐 운영을 했다고 하는 그 단체 이름명과 화장품에서 900만 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장부가 있습니다. 일단 뭐 그 전 장부가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도에 의하면 그걸 검찰이 갖고 있다고 뭐 덮었다라는 취지의 보도였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날짜 이준석 후보가 성삼납이라고 써 있는 그 장부에 의한 날짜에 한 이틀 있다간가 이준석 후보의 페이스북인가요? SNS에 보면은 뭐 살 빠졌다 뭐 이런 식의 뭐 게시물이라든가 이런 게 어제 엊그저께 이제 뉴스타파에 나왔습니다. 그랬죠. 예. 네. 뭐 저는 그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이 뭐 어디 뭐 진실이고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와 있는 거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이런 얘기를 자세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제 너무나 말도 안 되고 국민이 너무나 불쾌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걸 또 바로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참다 이제 정제해서 말씀하신 게 본인을 조금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냥 마무리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토론이고 특히나 어제의 주제는 정치와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본인이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본인의 정치적인 의식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단어나 이런 거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요. 근데 가장 또 중요한 또 외교라는 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트럼프가 시작되고 관세 전쟁이다. 뭐 지금 국채가 뭐 100년짜리 나온다 하는 그런 중요한 길목에서
이러한 포부나 또 미국 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준석 후보가. 영어도 잘하고 미국에 오래 살았고. 그럼 오히려 본인의 장점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주제였습니다.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요. 외교 뭐 이런 데에서.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말로 인해서 지금 전 국민이 이게 완전 트라우마처럼 생길 지경입니다. 저는 저렇게 사과를 할 게 아니라요. 저는 당장 지금 후보직을 사퇴를 하고 정치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거라고 봐요. 네. 뭐 제가 이제 계속 아래 댓글을 그만 좀 얘기해라. 그러니까 뭐래 그냥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핵심적으로 지금 내란 세력이 재결집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호영이라는 인물, 그래서 입에 올리기도 싫은 광주의 원흉을 갖다가 고문으로 선대위에 영입을 하고 있던 국민의힘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그걸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 김문수 선대위는 따지고 보면 제2차 윤석열 선대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확인되는 상황이죠. 거기다 윤상현이라고 하는, 윤상현 어떤 인물입니까? 뭐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내란을 옹호했었고 정광훈과 함께 온갖 예를 들면 내란 과정에서 윤석열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했었고 그다음에 또 정광훈이 헌재를 파괴하자고 하는 그 공간 내에서 같이 서 있었고 어쨌든 헌정 파괴범 그리고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자를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내란 세력들을 재결집시켜서 이번 6월 3일 이후에 내란 세력들이 재결집해서 국민의힘과 보수층의 중심과 구심을 만들어서 이후에도 새로운 재기를 넘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행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6월 3일 선거로만 이게 비판이 끝나지 않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은 6월 3일 이후에도 어떤 형태든지 재결집을 통해서 윤상현 그 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취소가 됐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취소된 아직도 안 됐죠. 네. 정호영만 취소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윤상현이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1년만 지나면 다 까먹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란 세력 재결집을 통해서 틈틈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해내고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일정한 시점이 지나게 되면 정권 교체를 해서 윤석열 재활, 윤석열 부활 프로그램과 극우들의 재결집을 노리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는 진짜 어떤 형태로든지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동참해서 진짜 80%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창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80%가 넘게 동참해서 진짜 압도적인 응징 투표를 통해서 어떤 결말, 어떤 말로가 보이는지를 확인해주는 선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제가 스스로 다짐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었어요, 그죠? 네, 오늘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지만 이전에 했던 여론조사 결과는 밝힐 수 있는데요. 지금 리얼미터 또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화면 보시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49.2%고 김문수 36.8%. 그러니까 갤럽에서 지난번에 했던 여론조사가 9%포인트로 줄어들었다 했는데 한 걸음 들어가 보니까 보수 가표집이었다는 거고요. 하여튼 지금 대체로 49%대가 이재명 후보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갤럽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갤럽도 49%네요. 김문수 36, 이준석 9. 두 개의 여론조사가 아주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건 이제 뭐 2,000명, 3,000명, 5,000명은 아니고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거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임세훈 소장님. 뭐 저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끝까지 저 수치에 대해서 뭐 일희일비하지 않고 선거 끝날 때까지 투표 독려하고 한 표라도 더 국민께서 투표하시고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죠. 근데 그간의 이제 흐름들을 갑자기 역전해서 바꿀 만한 건 사실 없었죠. 근데 뭐 잠깐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약간 좁혀졌던 경우가 있었지만 그 당시의 환경을 돌아다 보면 단일화 이슈가 모든 언론에 도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전에는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이때는 뭐 약간 희화로 끝나긴 했지만요. 본 선거 또 본 운동이 되고 나서도 계속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얘기로 계속 언론에 나오고 그 이슈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선거 운동에 했었던 이야기나 뭐 정책에 대한 이슈나 뭐 비전이나 이런 부분이 싹 다 묻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효과가 아마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는 깜깜이 선거다 보니까 이제 뭐 여론 지형을 살펴볼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뭐 시민분들을 만나고 또 시민분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는 다 이제 온몸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시민분들께 낮은 자세로 이제 임하겠다. 뭐 이런 게 선대위의 입장입니다. 네, 김종 박사님 지금 이재명 후보가 두 곳 모두 49%가 나왔는데 이제 무응답이나 기타 후보는 빼더라도 과반 넘는 거죠. 무응답이 한 5% 있으면 또 그만큼씩 간다며요. 네네네. 그러면 무조건 50은 넘는 거네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그러니까 저 결과대로라면 박근혜 때보다 더 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때 51점 몇 프로가 나온 거니까 지금 49%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말씀하신 잘하면 이제 50%대 중반 정도까지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네네. 나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아마 역대 최대 득표율과 아마 득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투표율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보면 지난 선거나 지난 선거 같은 경우도 한 77% 정도 대선 투표율이었었거든요. 네. 제가 볼 때 뭐 그 정도는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보면 일단 아주 그냥 통계적인 평균치만 보면 머니투데이가 27일까지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10 몇 프로더라? 12%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격차가 12%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러고 MBC의 M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옛날에는 한 11% 12% 차이 나다가 지금 한 9%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의 전체 통계, 이 통계는 제가 볼 때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그냥 보편적으로는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두 개를 보게 되면 일단 10% 정도의 또 10% 이상의 격차는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성격이 어떤 거냐.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급변하려면 중대한 뭔가 사건이 터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헛발질을 하루에 한 12번 해야 돼요. 이재명 후보가 하루에 12번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12개 정도가 모여야 저 뭐지라고 사람이 생각할 정도의 상황. 하나가 안 한두 되고 번은 실수하는 거니까요. 12개. 선거라고 하는 게. 네. 근데 그래서 변동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구조를 깰 만한 내용이 아직까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뭐 며칠간의 기간이 남아 일주일 정도 기간이 남아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가 구조가 너무 견고해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네. 건데 서부 측이 너무 견고해요. 서부 측이라고 하는 게 서울, 인천, 경기 지금 이상한 그 여론조사가 나 서울에서 뭐 엎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서울, 경기, 인천, 충청, 호남 라인이 매우 견고하게 과반 이상 나옵니다. 대부분 이건 전화 면접 조사에서 주로 샘플이 3천, 6천인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요 서부 측과 또 하나는 중도층이에요. 중도층은 지금까지 계속 보면 6.5 대 2.5 구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거의 없어요. 여기는 오히려 그냥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구조를 깰 만큼의 변수 인구가 없다라는 거 하나하고 마지막으로는 대구 경북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 그다음에 PK 지역이 높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구 경북 같은 경우 30% 그다음에 부울경 같은 경우는 40%요 언저리 이 구조가 막 흔들리거든요. 출렁이거든요. 과거에는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안정적 국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세 가지의 상황을 보면 이것을 뒤바꿀 만한 요인이 없다. 그 얘기는 핵심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번 선거는 어떤 선거냐? 내란을 응징하는 선거다라고 명확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예를 들면 김문수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사법 리스크를 들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준석 같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이런 데는 말기술로는 도대체 이 판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 근데 대신 마지막 저기 있습니다. 무조건 나오십시오. 투표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5분의 행동을 하시면 세상은 더 놀라울 정도로 바뀌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사전투표, 본투표장에 적어도 80%를 넘기자라는 마음으로 5분만 행동을 해주시면 제가 볼 때 민주주의는 훨씬 더 견고해지고 내란 세력은 외발로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투표에 꼭 참석해. 이거 거의 방송 끝나는 것처럼 얘기하네. 방송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방송이 끝나는 계속 건 얘기해야 아닙니다. 됩니다. 아니 우리 김종욱 교수님 늘 응원합니다 하고 홍희님이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질 거라는 예측은 내란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또 이준석 심판해야 되겠다. 김문수 똑같네. 뭐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근데 또 좀 그렇게 많이 안 높아질 것 같다는 예측은 국힘 지지자들이 선거 뭐 끝났는데 뭐 엉망진창 됐는데 뭘 나가냐 번잡하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둘 다 존재하죠. 저는 그게 상쇄될 것 같아요. 아. 네, 이 내란에 대한 그 분노의 심판이 전 더 높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네. 국힘에서도 선거 포기하거나
혹은 여기가 분열됐잖아요. 뭐 그 예를 들어서 한동훈 지지자, 뭐 한덕수 지지자, 네, 하와이 간 김문수 지지자. 홍준표도 있고. 이렇게 네. 여러 군데로 분파가 돼서 과연 내가 열심히 해서 김문수를 굳이 찍어야 되나라는 그러한 그 동기는 확실히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쪽의 지지율 떨어지겠지만 반대로 저의 희망 섞인 뭐 바람은 그 분노, 이 내란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분노가 최고치로 올라가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의 단적인 예가 재외국민 투표율이 79.5%였어요. 네네. 거의 80%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대 최고로 많이 높았고요. 박근혜 그 대통령 탄핵 심판 때보다도 4% 이상이 높게 나왔어요. 그것이 인증 그 재외국민들께서는 실제로 이 내란과 계엄, 불법 계엄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외국에서도 분노를 많이 했어요. 특히나 이 외신에서는 조금 더 객관적인 형태의 보도를 보고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한 그 분노와 또 심판 의식이 있다고 보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위를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뭐 키스에스족처럼 밤을 샐 수도 없는 노릇이고,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전 투표로 보여줬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투표의 바램들이 쭉 이어져서 사전투표, 최고치의 사전투표도 기록하고 또 본투표까지 이어져서 역대 최고치의 투표율을 한번 기대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김문수는 저 이준석 때문에 이렇게 돋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전 놀라웠던 게 두 번째 토론에서도 계속 그 이재명 후보가 테러 당했을 때 헬기 이송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언론 보도 그 다음에 팩트 체크 차원에서 나온 거 보니까 도지사 하면서 소방 헬기탄 게 162번이래요. 그 다음에 좀 바꿔가지고 90 몇 회라고 다시 또 조정을 한 게 나오긴 한 것 같습니다. 네네. 하여튼 어쨌든. 좋은데 그러니까 그 누구나 내가 그 정도 탔으면 나는 아파서 지금 위급한 상황도 아닌데 그 정도 탔으면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염치라는 게 있잖아요. 없나요, 이 사람들은? 이 집단의 특징이 바로 그렇죠. 윤석열, 김건희부터 보십시오. 윤석열, 김건희도 그렇게 주가 조작으로 23억까지 벌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선 후보 토론에 나와서 네네, 손해봤다. 손해본 적 없다, 뭐 누구 준 적 없다, 손해보고 팔았다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요. 불과 지금까지도 우리가 영상에서도 디올백을 받은 장면을 봤는데도 그거는 선물 아니다, 보관 창고에 있다라고 해놓고서는 나중에 뭐 기록물이니 뭐니 얘기도 아직까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고, 덧붙여서 지금도 나오는 것만 샤넬백이 2개니, 심지어 그걸 돈 주고 받거니, 목걸이 6천만 원짜리 있니, 뭐 지금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난 받은 적 없다, 비서가 알아서 바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는 집단 DNA가요 그런 사람들만 모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정도는 귀여운 수준인 것이죠. 아니 뭐 단순하게 군대 총 들고 군대를 갖다 국회에 보내서 국민한테 총을 겨눈 자들이 개몽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야당이 그렇게 난리쳐가지고 잠깐 장난친 거야라고 얘기하는 이 말 비상식적이라고 저희가 표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악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영화의 빌런은 그래도 재미라도 주잖아요. 근데 지금 좀 완전 악마예요, 악마. 이렇게 하는 행동을 벌이.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6개월 동안 참한 거 아닙니까? 하필 12월 3일 날 내란을 일으켰는데 네, 딱 6개월. 투표는 6월 3일 날 투표를 딱 6개월 6개월. 동안 분노를 참으셨던 국민들 손에 손잡고 진짜 투표장으로 나가셔가지고 응징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기억을 하셔야 돼요. 12월 3일, 4일 날 얼마나 많이 놀라셨습니까? 진짜 그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라고 놀라셨고, 자, 그 와중에도 목숨을 걸고 맨몸으로 막으셨고, 12월 7일 날 국회 앞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서 탄핵을 해라라고 얘기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꿈쩍도 안 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탄핵 그때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12월 14일 날 더 많은 국민들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12명 옆으로 삐짝히 나와가지고 탄핵이 됐고, 그 이후에 그 나머지 인간들은 끊임없이 다 윤석열을 옹호했습니다. 그 12명 중에 대다수는 또 다시 돌아서가지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윤석열을 옹호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사법부라는 그 판사들 지금 난리치고 지금 뭐 난리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직위원회를 필두로 하는 이런 기득권 인간들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 밖으로 내보냈잖아. 추록시켰잖아요. 그리고 사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농단 때문에 헌재가 시간이 뒤로 늦춰지게 되고 만장일치가 안 나와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매일 저녁마다 광화문 앞에 나와서 그 목소리를 높이면서 분노를 했습니까? 그리고 4월 4일 파면이 되고 났는데 이것도 또 앉아가지고 지들끼리 한독수 안 치니 김문수 안 치니 소위 개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런 자들이 우리 정치판에 발을 디딜 수 없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또 그들한테 또 저기 윤석열처럼 총 들고 계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정치 보복도 안 한다고 했고 하면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네. 투표, 민주적인 원칙과 제도를 통해서 응징해내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그리고 가장 공격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제가 이 정도 생각하시면 국민들은 더 크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모시고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투표율만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선 이후에 국힘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원래 쪼개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란 찬반, 뭐 탄핵 찬반 이렇게 저는 사람으로 다 찢어질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요? 예, 그 네. 우두머리 중심으로. 찢어지긴 합니까? 네, 찢어질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공존할 수가 없고요. 네. 유세 때만 봐도 뭐 한동훈파, 뭐 김문수파, 뭐 더 나가서 뭐 누구누구 파까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한동훈 그 전 후보 같은 경우도 김문수 후보 이름 써 있는 걸 입고 있지도 않고 네. 뭐 가면은 또 이제 욕을 듣고 뭐 권성동 지지자들이나 어떤 분들이 뭐 쌍욕을 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유세하다 멈추는 상황도 있고요. 또 김문수 후보가 연설 가면 또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 와가지고 2번 한동훈 뭐 이렇게 하는 형태를 봤을 때 이 당은 오래 못 갈 거고요. 물론 사람들끼리의 충돌로도 오래 못 가겠지만 저는 이 국민의힘이 사실상 저는 내란 정당 그리고 위헌 정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선을 마치고 나가게 되면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된다고 하면요. 저희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저는 반드시 어디선가는 내란 위헌 정당 심판 청구해야 된다는 여론이 볼묻듯이 일어날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시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으면 뭐 한 번쯤 고민해 보아야 될 지점도 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 들고요. 사실 내란 정당 맞잖아요. 사실 윤석열이 지금 얼마 전에 탈당했지. 지금까지 그 당 품고 있었고 지금도 사실상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잠깐 탈당한 거죠. 그렇죠. 지가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 윤석열 시즌 2잖아요. 네. 김문수 후보의 선대위가 대부분이 다 윤석열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옮겨와서 뭐 일을 하고 있고 뭐 저는 윤상현 뭐 하나 뭐 된다 안 된다 얘기했지만 그냥 그거 의미가 없는 게요. 지금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윤석열 사람들입니다. 찐윤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당은 뭐 앞으로의 미래는 그냥 어두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민들이 다행히 이번에 계엄을 막아주시고 또 민주주의를 지켜주셨지만요. 좀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6개월이 이제 됐고 그때 그 추운 겨울에서 이제 좀 더워진 여름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약간 그때의 공포와 분노를 조금 이제 잊은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가끔 그걸 떠올려줘요.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맞아. 그러니까 떠올려주는 이런 김문수가. 계기가 이제 생기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면 네네. 다행이라고 되는데요. 지금 딱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바뀐 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계엄 때랑. 그냥 윤석열이 파면된 거 말고는 없어요. 윤석열이 파면은 됐는데 지금 편안하게 보리밥 먹고 계산책 시키고 영업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건 윤석열 파면 또 하나는 바뀐 거는 지금 계엄 이후로 지금 우리 서민 경제가 완전 무너졌다는 것. 네. 이 두 개만 바뀌었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사람도 시스템도 막말도 언론 환경도.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우리 시민분들께서 계엄 막아주시고 민주주의 지켜주셨고 그리고 윤석열이 파면됐고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럼 또 한 번 바꿀 수 있는 거는 또 한 번 국민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투표만 해주시면 바뀔 수가 있다. 좀 그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스픽스가 존재하고 또 그 덕분에 내란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어제 TV 토론 보면서 토론이잖아요, 간판이. 토론이 되거나 대화가 되는 경우 딱 하나의 사례만 있더라고요. 이재명, 권영국 두 사람이 얘기할 때는 뭐가 말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함수가 혼자서 이 사람하고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규칙도 그렇거니와 네. 그렇죠? 그리고 저쪽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이재명, 권영국 두 사람이 얘기할 때 빼놓고는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그런 인간 혐오 발언, 막 극단적 발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전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숙제 아닌가. 저 둘 정도만 정치하고 나머지는 좀 집에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자기적인 건 아니겠지만 정계 개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김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 쉽지는 않은 거고요. 뭐 저희 댓글 보니까 이제 물결님 같은 경우는 저기 그 국민의힘이 쪼개지는 게 아니라 박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쪼개진다라고 하는 건 이합 집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생존을 위한 어떤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사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경찰 수사하면서 지금 한덕수, 최상목, 네. 이상민 출국 금지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무회의 과정에서 매우 예를 들면 팩트가 명확한 것들을 발견했으니까 저렇게 출국금지를 시켰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출국금지를 시킬 만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내란에 동의했다라고 하는 어떤 정황적 증거들을 확보한 것 아니고서는 이렇게까지 대놓고 얘기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선거를 얼마 앞두고 난 상황이라면. 그럼 일단 1차적으로 내란 세력 중에서 일단 지금 윤건희와 노상원 그다음에 군 장성 김영현을 비롯한 군 장성들이 일단 밝혀진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 2차로 국무위원들도 여기에 개입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남은 게 누구냐 이제 통화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추경호, 나경원. 이 고리가 밝혀지게 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내란에서 자기들은 뭔가 약간 자유로웠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그냥 추경호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니까 헷갈려가지고 국회에 못 들어간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랬을까라고 하는 또 의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내란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본질이 6월 3일 선거 이후에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밝혀지게 된다면 저는 정계 개편이란 개념이 아니고요. 저당은 예를 들면 생존을 할 수 있는 처절한 자기 파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기 파괴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친한계를 다 축출한다. 두 번째, 최근 이 TV 토론에서 맹활약을 한 이준석. 그 다음에 대구시장으로서 가끔씩 혁혁한 공을 세운 홍준표. 이 둘을 합쳐 제가 맨날 이준표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준표, 친윤, 그다음에 윤건희의 새로운 연합 권력을 만들려고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볼 때 저기는 이제 또 다른 명확한 해산 정당으로 가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사필 규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6월 3일이 지나고 나면 저는 12월 3일 그런 짓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국민적 응징과 사법적 판결이 기다릴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뭘 질문하셨죠 저한테? 갑자기 제가 왜 이쪽으로 왔지? 정계 개편. 이제 맞는 얘기죠 그럼. 저도 헷갈리는데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스픽스와 함께 해주시고 최고의 방송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두 분 평론가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압도적 투표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압도적 패배가 있어야 됩니다. 승리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떤 좋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란을 일으킨 내란 세력들이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참패를 하는 것도 우리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압도적 패배. 물론 압도적 패배의 동전의 뒷면에는 압도적 승리가 있겠죠. 이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어서 스픽스 긴급 형성은 이제 오늘 마지막이고 또 투표 끝난 다음에나 뵙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세상에서 정말 썩어 문드러진 것들 보내고 좀 말끔하게 국민들이 더 이상 나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고요. 김종욱 박사님, 또 임세현 소장님도 잠시만요. 고생하셨는데 잠시만요. 한 말씀 하시죠. 내일하고 모레 사전 사전 투표일입니다. 네, 토요일은 그렇죠. 없습니다. 네. 내일하고 모레,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6월 3일 세 번 남아 있습니다. 이왕이면 앞에 하세요. 뒤에 하지 마시고 네. 앞에 하시고 마음 편하게 6월 3일, 6월 4일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해주셔야 시간도 중요합니다. 시간 헷갈려요. 6시입니다. 6시. 사전 투표는 6시까지. 네. 그러니까 까만 날은 6시, 빨간 날은 8시입니다. 8시. 그래서 왜냐하면 뭘 다 정해 놓으시고 8시가 입력돼 가지고 맞아요. 모레쯤에 뭐 7시에 가시면 안 되니까 보시고 그러니까 여유 있게 넉넉하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혼내주겠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군가 보여주겠다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특히 이번 국면에 재외 국민들이 보여줬던 그 어려운 투표 몇백 킬로까지 막 운전하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투표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불과 뭐 5분 거리에 투표소들이 있으니까요. 정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다른 누구도 아닌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네, 한마디 더 있답니다. 네, 좋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날이요. 투표하시러 가잖아요. 네. 투표 끝나고 나오신 다음에 전화 한 3통 정도 하세요. 야, 너 투표했냐? 나 방금 그렇지. 투표했어.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단체 카톡방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사진 찍으신 다음에 야, 나 투표했다. 니네들 투표했냐? 이런 거 좀 물어보시면 네. 훨씬 더 좀 자연스럽게
투표를 독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 아니, 나는 이준석은 날렸다. 김문수는 날렸다. 70대 윤석열과 40대 윤석열은 날렸다. 근데 그 뒤에는 네. 60대 윤석열의 그림자가 어른 있습니다. 진짜 윤석열. 네, 네, 그렇죠. 진짜 윤석열. 아유, 진짜 윤석열과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정치판에서 오가는 모습 안 봤으면 좋겠고, 정말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이준석 다시는 텔레비에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들을 모아서 내일부터 시작된 이틀간의 사전 투표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본투표에서 국민의 역량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